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미국은 왜 저렇게 이란에 집착하는 걸까? 세상에 분쟁 지역이 한두 곳도 아닌데 왜 하필 이란인가? 왜 매번 이란이 문제될 때마다 미국은 그렇게 단호하게 나서는 걸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이 정말 노리는 게 이란일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중국일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참 많은 전쟁을 봐왔습니다. 6.25 이후 베트남 전쟁을 뉴스로 접했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들썩이는 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1973년 5.1 쇼크 때는 온 나라가 난방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그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달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할 세계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 저 나라들끼리 또 싸우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큰 그림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큰 그림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지금 최대 전략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의 적은 소련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동맹국을 끌어모으고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은 잠깐 방심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값싼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기술, 군사력,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온 전략이 바로 아시아 피벗, 즉 아시아로의 전략 전환이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 쏟아붓던 군사력과 외교력을 인도태평양 쪽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 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뭉쳐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 협력체입니다. 거기에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미국이 만들어온 모든 외교, 군사 구조물은 방향이 하나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인도태평양에 집중해야 하는데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 상당 부분이 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그 이란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란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란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전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이란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면 왜 미국이 이란을 그토록 압박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란은 중국의 할인 주요소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입니다. 14억 인구가 먹고 살고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원유를 제값에 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아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사실상 대형 할인마트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남들이 100원에 살 때 자기는 70원, 60원에 사는 구조입니다. 이 차액이 쌓이면 중국 제조업의 원가를 낮추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며 기름 한 방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뼈저리게 배웠듯이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곧 경제이고 경제는 곧 국력입니다. 중국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산 할인 원유는 중국에게 전략 자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란은 중국 1대1로의 핵심 통로입니다. 1대1로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온 거대한 인프라 전략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 이 두 축을 합쳐 1대1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물류 전략의 한가운데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 시장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중국이 중앙아시아 자원을 끌어오려면 이란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이란을 통해 철도가 놓이고 항만이 개발되고 파이프라인이 깔립니다. 중국은 이미 이란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이 경로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한가운데 큰 사고가 나면 앞뒤로 수십 킬로미터가 막히는 것처럼 이란이 막히면 중국의 서진 전략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세 번째, 이란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을 견제해주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을 계속 긴장시키고 대립각을 세워주는 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에서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입니다. 굳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미국의 시선을 중동에 묶어두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란은 중국에게 에너지 공급처이자 물류 통로이자 전략적 방패였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이란만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중국 전략 전체에 타격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 중국의 에너지 숨통을 조인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란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의 원유를 사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원유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그 원유를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UAE.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란처럼 제재를 피하기 위해 헐값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가격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오르면 수출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출 가격이 오르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생산 원가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값싼 에너지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힘든 가격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국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공장 가동을 줄이고 생산 계획을 바꾸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혈액입니다. 그 혈액 공급을 줄이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미국은 지금 그 혈액 공급로 중 하나를 틀어막으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단순히 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사이의 원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에너지 패권 내용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만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중국의 1대1로를 막는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온 1대1로 전략,
그 핵심 통로가 이란이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1대1로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물류라는 것은 안정이 생명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유럽 시장에 보내려면 그 경로가 언제든 안전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전쟁이 나거나 정치 불안이 생기면 물건을 보낼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치솟고 운송기간이 길어지고 기업들은 그 경로를 피하게 됩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이 이란을 통해 깔아놓은 철도, 항만,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위험에 처합니다. 중국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만들어 놓은 물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유라시아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1대1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전략입니다. 그 경제권 안에서 중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중국 표준과 중국 기술이 퍼져나가게 하려는 큰 그림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그 그림의 핵심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지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머지 조각을 잘 맞춰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미국은 그 구멍을 만들려 하는 겁니다. 또한 이란 불안정은 주변국에게도 신호를 줍니다.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다가 이란처럼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파키스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중국 1대1로에 얼마나 깊이 발을 담가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하나를 흔드는 것으로 중국의 서진 전략 전체에 의구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효과, 군사력을 인도태평양으로 돌린다. 이 세 가지 효과 중에서 어쩌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동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을 지키고 수만 명의 병력이 중동 각지에 주둔하고 막대한 예산이 중동 안보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이란의 미사일 도발,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 이것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중동에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짜 전략적 경쟁자는 이란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집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이 지역에서 중국은 해군력을 키우고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거점을 확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착실히 힘을 키워왔습니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싸워야 할 곳은 인도태평양인데 몸은 중동에 묶여있는 상황인 셈이죠. 그래서 이란 문제가 정리된다면 미국은 그동안 중동에 묶여있던 군사력을 인도태평양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 대신 남중국해를 누비고 병력과 예산이 대만 방어와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숨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 부담을 덜고 인도태평양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중국으로서는 훨씬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효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약해질수록 중국의 에너지가 흔들리고 중국의 물류 전략이 흔들리고 중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 압박은 중국이라는 큰 게임을 위한 포석인 셈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패권입니다. 에너지 패권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세대는 이미 그 무게를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중동에서 석유 공급이 줄어들자 전 세계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줄고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밤에는 네온 사인도 꺼야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 그 에너지를 둘러싼 게임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 세계 석유 거래의 핵심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산유국들이 석유를 팔 때 달러로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협약에서 비롯된 이 체제는 반세기가 넘도록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가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니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높게 유지됩니다. 달러 수요가 높으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도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군이 막대한 군사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페트로 달러 체제 덕분입니다. 달러 패권은 곧 미국의 경제 패권이고 군사 패권의 재정적 토대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바꾸려 해왔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페트로 위안 전략입니다. 중국은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 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달러로 거래를 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자연스럽게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위안화 원유 결제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어주는 셈이었습니다.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하고 그것이 다른 산유국들에게 전파되면 달러 중심의 에너지 결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미국에게 위협이 될까요? 만약 세계 석유 거래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듭니다. 달러 수요가 줄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하고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적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군사력도 결국 돈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군사 패권도 장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중국의 위안화 원유 거래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는 이 에너지 결제 구조를 지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약해지면 위안화 원유 결제의 핵심 파트너가 사라집니다. 중국의 페트로 위안 전략은 동력을 잃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은 위안화 결제를 실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달러 중심의 에너지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미국의 경제 패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너지, 통화, 패권 이 세 가지가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가 단순한 핵 개발 저지나 중동 안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우리가 오일 쇼크를 겪으며 에너지의 무서움을 배웠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 에너지를 어떤 돈으로 사고 파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에너지 공급처이고 물류 통로이고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미국의 압박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을 돕지 않는 걸까요? 중국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란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매우 복잡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공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은 것처럼 중국이 이란을 직접 지원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무역 압박. 지금도 미중 갈등이 심각한데
여기서 중국이 이란 지원에 직접 나섰다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부동산 침체, 소비 둔화, 청년 실업.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경제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동 외교 관계의 균형입니다. 중국은 이란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UAE도 있고 이집트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수십 년째 중동의 패권을 두고 경쟁해 왔습니다. 종파 갈등까지 얽혀 있어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중국이 이란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다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쪽 원유 공급도 위태로워집니다. 이란 하나를 지키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중동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려 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와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입니다. 이란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그 균형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본격화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분쟁이 확산되면 세계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원유가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됩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중국 제품을 사줄 나라들의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지원하다가 오히려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돌아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을 완전히 버리자니 전략적 손실이 크고 이란을 적극 지원하자니 미국과의 충돌, 중동 외교 균형 붕괴, 글로벌 경제 충격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택한 방식은 애매한 줄타기입니다. 이란과의 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군사적 지원이나 공개적인 편들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밑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챙기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중동 분쟁에서 중립을 표방합니다. 하지만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이란 사태가 더 악화되고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면 중국도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세계 정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요동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그 선택의 순간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 중국의 본능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경제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지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 수준이 훨씬 심각합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수백만 채 아파트가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중국 가계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침체입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압박까지 겹쳐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인데 얼핏 들으면 물가가 싸지니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더 싸질 때 사겠다고 소비를 미룹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도 바로 이 디플레이션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합니다. 한때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자 중국 정부가 아예 청년 실업 통계 발표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수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니 발표 자체를 막은 겁니다. 통계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중국 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지금 중국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로 경제를 버티고 있는데 그 수출마저 타격을 받으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입니다. 경제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로 움직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 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충격이 오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 미루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돈을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도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인프라 투자를 아무리 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는 독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결국 이란 사태의 장기화는 중국 경제에 지금 당장 큰 폭발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미 약해진 몸에 계속 작은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큰 위기보다 서서히 체력이 소진되는 만성 압박.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큰 위기는 모두가 알아채고 대응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는 손쓸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상황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일본과 다른 점도 많습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고 내수시장 규모도 훨씬 큽니다. 하지만 경제의 근본 원리는 나라가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란 사태는 중국 경제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균열이 생긴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압박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도 어쩌면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란 문제는 중동의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냉전을 살아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무대로 체스를 두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총성 없이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에너지로, 달러로, 물류로, 동맹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란은 그 전쟁의 한 전장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결국 소련의 경제적 소진으로 끝났듯이 지금 미국의 전략도 중국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기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더 불편해집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긴장이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큰 그림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뉴스에서 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 미중 갈등 이야기가 나올 때 단순히 저 나라들끼리 싸우는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면에 에너지가 있고 달러가 있고 패권 경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수많은 격변을 견뎌왔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복잡한 세계를 읽는데 누구보다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란과 미국,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의 긴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정세의 큰 흐름을 쉽고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